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는 건 출국, 사람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입국입니다. 자, 그럼 물품, 화물이 외국으로 나가는 건 수출, 화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수입이라고 합니다.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에 수리를 받아야 되고,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에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수출 신고 수리, 수입 신고 수리, 신고 후 수리를 받는 절차를 통관이라고 하여서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라고 합니다. 무역회사에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수출입 통관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관세사가 알아서 다 잘해주니까요. 이런 관세사가 알아서 다 잘해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관세가 알아서 잘해주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관세가 달라는 서류 주고 알아서 뭐가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랑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출입 통관 중 먼저 수입 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수입 통관을 하다 보면 뭐 내국 물품이니 외국 물품이니 보세 구역이니 알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용어만 알면은 아, 이래서 저것을 수출 통관이라고 하는구나, 아, 이래서 저걸 수입 통관이라고 하는구나, 한 방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은 내국 물품, 외국에 있는 물품은 외국 물품.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고 외국 물품은 외국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내국 물품을 수출하려면 법적으로 외국 물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 법적으로 외국 물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 물품은 분명히 외국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수출 신고가 수리되자마자 바로 배나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 외국 물품인 상태로, 즉 수출 신고가 수리되어서 외국 물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나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토적으로는 우리나라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으로 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되었으면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외국 물품은 외국으로 나가던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거면 보세구역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수입을 보겠습니다. 수입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외국 물품이죠. 수입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내국 물품이 되어서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나라 먼저 들어와 버린 거야.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수입 물품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수입국에 있는 보세구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어서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때 내국 물품이 되는 거죠. 그때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완전히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보세구역은 영토적으로는 우리나라이지만 법적으로 외국으로 치는 구역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세구역을 잘 활용하면은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세구역을 활용하여서 우리 모두 부자가 되자라는 국가적인 캠페인송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살아 보세구역, 잘 살아 보세구역,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구역. 하지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출 신고가 수리된 건 외국 물품이지만 불과 어제까지는 내국 물품 아니었냐, 사실 관리상에 문제도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지만 그냥 수출 신고가 수리된 그 장소, 그 회사의 창고에 잘 남아있으면 되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세구역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구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럼 도대체 보세구역이 어디입니까? 어디긴 어디요? 공항이나 항구가 다 보세구역입니다. 항구 가면 컨테이너 다 쌓여져 있죠? 그게 다 보세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한 보세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 판매장. 보세 판매장? 나는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 보세 판매장의 또 다른 친숙한 이름은 면세점. 면세점이 보세 판매장.
보세구역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입신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까지 전부 납부하여야만 완전히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가 어렵습니다. 왜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걸 과세라고 하여서 과세에는 4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 물품은 정확히 무엇이냐? 품목분류죠. 이 물품은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신고를 해야 하느냐? 과세 물건의 확정이죠. 이 물건은 과연 얼마짜리냐? 과세 가격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 물품에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렇게 품목분류, 과세 물건, 과세 가격, 납세 의무자 4개가 확정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품목분류 HS 코드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HS 코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물건이 무엇인지 품목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목분류가 되었으면 그것을 전 세계에 통일된 6자리 숫자 코드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HS 코드라고 하여서 6자리까지가 국제표준이고 나머지 뒷자리들은 국가마다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자리 국제표준 플러스 4자리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입되는 물품은 10자리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HSK라고 하죠. 뭐 컴퓨터다, PC다, 노트북이다. 상관없습니다. 품목 분류를 할 때는 8471.300000이라고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라고 말하던 PC라고 말하던 노트북이라고 말하던 랩탑이라고 말하던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847130 그리고 우리나라는 0000까지 들어가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숫자만 보고도 이것이 무슨 물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품목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앞에 2자리를 류, 또 뒤에 2자리를 호, 또 뒤에 2자리를 소호라고 하여서 6자리 소호까지 품목 분류를 하면은 이제 세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4자리를 사용하여서 10자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화면은 품목 분류 영상을 보고 오면 되고 품목 분류가 왜 중요한지는 실전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쌀과자가 수입됐다. 저는 쌀과자 참 좋아하는데요. 쌀과자는 1905.90, 1050에 분류가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품목 분류가 되면 이제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아닌지 뭐 대부분은 원산지 표시 대상이겠죠. 이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세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 관세는 8%고 뭐 FTA가 적용되면 대부분 0%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세율을 알 수가 있고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쌀과자는 통합공고에서 뭐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것을 수입 통관 단계에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것은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 20조에 따라 지방식품위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식품 수입에 대해서도 이미 영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큰 영상을 보시면서 상세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만들어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품목 분류를 해야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알 수가 있고 FTA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수출입에 있어서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품목 분류가 중요하죠. 아니 그럼 품목 분류는 아니 쌀과자 같은 거 누가 못하냐.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2자리를 앞에 2자리를 류라고 했죠. 61류에는 위류가 분류됩니다. 편물제 위류가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 티셔츠가 하나 수입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디 품목 분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6109 티셔츠 딱 있네. 6109호가 티셔츠네라고 하지만 나는 이거 애들 건데? 그럼 뭐가 있습니까? 6111호에 유아용 위류가 있네? 6109, 6111 어느 쪽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양쪽의 세율을 다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6109 쪽에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 관세가 13%입니다. 나 옷 하나 수입하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애들 입는 거니까 애들용으로 수입해볼까? 6111 유아용 위료로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8%로 뚝 떨어진다. 그럼 야 이거는 애들용이니까 그럼 유아용 위료로 수입해야지 우후 신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품목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주규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6111호는 즉 유아용 위류는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서 유아용 위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cm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라고 해서 우리 애는 좀 키가 커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즉 유아용 위류는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놨고 정말로 애들용이다. 그렇지만 만일 유아용으로 신고하면 또 뭐가 적용됩니까? 세관자 확인 대상이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위고하여. 왜냐면 애들 옷은 당연히 애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전성을 확인받고 수입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기로 분류하느냐 여기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율도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로 분류하느냐 여기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수입 요건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 분류는 매우 많이 중요합니다. 이 몇백 년 전에 우리 왕이 있던 거야. 이거 완전히 역사적으로 그냥 대박인 거야 라고 하면은 97류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97류가 예술품 골동품이고 9705에 수집품과 표본이 있죠. 야, 이거는 막 몇백 년 전에 왕이 입던 거라서 그냥 옷이 아니야. 왜냐면 97류로 분류하면 뭐 97.310000 100년을 초과한 거 97.390000 이제 100년을 초과하지 않은 거죠. 어느 쪽으로 분류하던 뭡니까? 기본과세 무세 0%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기 싫으면 뭐 골동품 아니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품 이쪽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세관이 호락호락 인정하진 않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후레시맨 기억나십니까? 옛날 한 옛날에 다섯 아이가 이거 기억나시죠? 한국인이 그 실제 일본의 후레시맨 촬영 배우가 입었던 후레시맨 복장 있죠? 이거를 옥션에서 낙찰받았습니다. 1,600만 원 정도에 낙찰받은 것 같아요. 후레시맨 와,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멘붕이었던 거야. 야, 일본에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후레시맨 이 위류를 한국인이 낙찰받다니. 그 한국인이 그래서 한국으로 갖고 오다 세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옷이 들어오네요. 야, 이건 세금 13%인데 어처구니 없죠. 이거 옷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세관의 입장에선 뭐예요? 후레시맨 옷이네. 세금 내셔야죠. 아니다. 이것은 97류에 분류되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수집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티격티격 싸우다가 이제 사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뉴스 기억나시죠? 1,600만 원 일본 후레시맨 위상 문화재 대접 받았다라고 해서 결국 세관이랑 싸워서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품목분류 사례로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라고요? 1980년 지구방위대 후레시맨 레도레시 촬영용 헬멧과 위상을 쭉쭉쭉 해서 뭐 이러해서 9705호에 분류하는 게 맞다. 이것은 세금이 0%가 맞다라고 해서 품목 분류가 이거예요. 즉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요건도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품목 분류를 다 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그 물품을 신고할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일반적인 물품은 상관이 없는데 이동을 하면서 그 물품의 가치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선 4마리와 이제 꽃게 5마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생선이 갑자기 1마리 늘어났어. 자, 그러다 긴 운송을 하다 보니까 도착 시점에는 생선이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입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수입 신고하는 시점에는 꽃게 3마리도 이제 짝꿍을 이뤄서 먼저 갔습니다. 이제 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수입 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는 다시 컨디션이 돌아와서 5마리로 늘었습니다. 자, 보세요. 몇 마리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 몇 마리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수입 가격이 달라지고 수입 가격이 달라지면 관세가 달라집니다. 자, 또 하나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계속 세율이 변하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는 관세가 5%였는데 출발 시점엔 10%, 도착 시점엔 관세가 0%였다가 수입신고 시점엔 20%로 올라서 수입신고 수리 시점엔 관세가 다시 5%가 됐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물품의 가치도 바뀌고 이동하면서 계속 세율도 바뀌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관세율은 몇 프로로 해야 될까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입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수입신고하는 시점 생선 2마리와 꽃게 2마리 그리고 관세 20%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송장을 기준으로 송장에 적힌 이제 수량과 송장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되지만 만일 이렇게 이동 중에 계속 무엇이 바뀐다라고 하면 수입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과세의 4대 요건 첫 번째 품목분류, 두 번째 과세 물건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것은 얼마짜리냐? 아니, 그거 그냥 송장에 적혀있는 수입 가격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운송이 포함된 경우, 뭐 보험이 포함된 경우, 뭐가 포함된 경우, 안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럼 누구는 다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에 계약을 했으니까 딱 그만큼만 신고하고 관세를 내면 되고, 누구는 다 포함된 가격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예를 들어 구매자가 픽업하는 조건은 이게 판매자가, 즉 매도인이 견적을 내주는 이제 예시입니다. 구매자 네가 그냥 우리한테 직접 픽업하러 와. 그럼 9,000불에 해줄게. 보통 우리는 이것을 정형거래 조건 X웍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운송수단의 적재까지는 해줄 테니까 뭐 운송비용은 알아서 내세요. 그럼 적재까지 해주는 비용이 포함돼서 이제 10,000불에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FOB라고 하죠. 매도인이 판매자가 우리가 그냥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까지 내줄게요. 그럼 11,000불 내세요. 이것은 CFR이 되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김에 보험까지 가입해 줄게요. 12,000불 내세요 라고 하면 CIF가 되고요. 우리가 목적지에서 수입 신고하고 관세까지 다 내줄게요 라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DDP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자, 즉 매도인이 다양한 견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포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포장을 직접 하세요, 구매자분이 라고 하고 1,000불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을 직접 했으니까 1,000불 싸게 샀으니까 1,000불 싸게 신고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포장까지 끝난 상태에서 구매를 할 겁니다. 만일 매수인이 직접 포장하는 조건으로 1,000불을 할인받았다, 수입 신고할 때 1,000불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X웍스를 선택한 구매자는, 즉 매수인은 9,000불에 계약을 했으니까 9,000불에 대해 수입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되고, 수입 관세까지 다 포함하여서 DDP로 거래한 매수인, 구매자는 15,000불에 대해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될까요? 어떤 조건으로 구매, 즉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 신고는 CIF 12,000불을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 관세평가라고 하여서 관세평가는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과세가격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관세사한테 맡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가격까지 결정이 됐다? 그럼 이제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까? 납세 의무자는 논란의 여지 없이 수입아주가 됩니다. 즉 저희가 신고를 할 때 수입자를 납세 의무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수입 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 화주가 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납세 의무자 측에서 개정이 있었던 게 구매대행입니다. 이제 구매대행이라고 하면은 구매대행업자가 이 물건 얼마짜리니까 예를 들어 이거 1,000만 원짜리 TV가 수입됐네. 그 관세랑 부가세에서 이제 200만 원 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즉 수입하주가 구매대행업자한테 수입 신고 대신 해달라고 관세까지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럼 가끔 일부 아주 나쁜 구매대행업자는 1,000만 원에 신고를 하고 2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데 500만 원에 5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하고 세금은 100만 원만 내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200만 원을 꿀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관세청이 수입하죠, 즉 수입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너 그때 1,000만 원짜리 물건 수입됐는데 너 세금 200만 원 안 냈더라? 그거 다 내라고 추징당하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매우 많이 억울하겠죠. 왜? 아니, 나 그때 세금 200만 원인 거 알고 있어서 나는 1,000만 원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 200만 원 납부하라고 구매대행업자한테 다 줬다. 그럼 예전에는 관세청이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관세청이 그래? 근데 어떻게 법에서는 수입하주 네가 납세 의무자니까 네가 내야지 라고 해서 아주 억울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어요? 구매대행업자한테 정보를 다 주고 구매대행업자한테 세금까지 다 납부했는데 구매대행업자가 뭔가 꿀꺽했다라고 하면 구매대행업자도 납세 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부 악독한 구매대행업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세 4대 요건 여기까지가 통관의 기본이야. 수입 통관을 한다라고 하면은 품목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정 시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냥 송장 보고 수입 신고를 하면 되니까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을 거고 이제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 납세 의무자가 확정됩니다. 사실 뭐 가장 어려운 건 역시 품목 분류예요. 품목 분류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서류를 보고 슉샥슉샥 슈르륵 다 처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과세의 4대 요건이 다 충족이 됐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절차로 넘어갑니다. 뭘 결정해야 됩니까? 자가 신고를 할지 관세를 통해 신고를 할지. 나 물품 검사 이거 검사 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후 납부 업체로 승인을 받거나 혹은 월별 납부 업체라고 하여서